강의를 찍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영상 보면 지금 설명한 건 날라갈 건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문학 개념의 단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능 적분 원리를 좀 같이 병행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실 때 약간 이제 추상적 접근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러면은 뭐가 떨어지겠어? 문제의 정확도가 떨어질 거고,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물리적 시간 소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조금 이따가 강의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수능 선지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나오면 이 정확한 개념과 접근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실 거야? 스스로 판단을 할 겁니다. 이게 말을 건네는 느낌인가? 그러면 그 뒤에 떠오르는 것은 왠지 내 생각에는 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돼.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왜? 시를 계속 보면서 자신의 느낌을 확정적 사고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확정적 지식을 습득해서 당연히 정확도와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할 거야. 우리 수업의 목적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매 수업 내용이 전부 다 새로울 거고 누군가에게는 좀 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넘겨주셔서 1페이지에 커다란 여백이 나와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1페이지에 커다란 여백에다가 수업의 목표가 우리가 이 교재를 이제 완성을 해나가는 거니까 필기를 조금만 하면은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수능 개념어에 막연한 지식이 아닌 확정적 지식을 통해서 수능 선지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목표다. 이걸 왜 적어놓으라고 할까? 뭐 수업 내용도 아니고 왜 적어놓으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니시건 수학을 다니시건 학원을 다니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학원의 커리큘럼을 확인하셔야 돼. 이번 달엔 무엇을 배우는가, 다음 달엔 무엇을 하는가.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진 않아도 여러분들은 입시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말이 너 몇 등급이니? 너 몇 점이니? 너 대학 어디 갈 수 있니? 되게 슬픈 일이죠, 사실은. 나라는 개인의 삶을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숫자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돼. 슬픈 거야. 안타까운 거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그게 현실이니까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평가받는데 어드밴테이지 또는 어떤 도움 또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자 부족함을 채우고자 다니는 게 학원인데 내가 다니는 학원의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교재 끝난 다음에 다음 교재가 무엇이고 내가 이 학원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어떤 보조를 맞춰서 2인 삼각경기처럼 내가 어떤 박자에 맞춰서 내 개인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원 수업을 진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그냥 가방 메고 가가지고 프린트 주니까 프린트 받아가지고 문제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좀 매정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딱 두 번째 결석할 때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드렸다고. 어영부영 다니시지 말라고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다니셔야지. 자, 그래서 적어놓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배우는지는 알아야지. 이 교재가 뭘 가르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개념의 확정적 지식을 통해서 정확도와 시간을 좀 조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적어버렸네. 개념어의 수능적 접근 원리를 습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표현은 막연하죠?
수능적 접근 원리를 습득한다는 게 무엇이냐. 자,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단어일 겁니다. 성찰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칩시다. 민성아, 성찰이 뭐야? 돌아보는 거, 되돌아보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막연한 이미지로라도 기본적인 단어들은 알고 있죠. 그죠? 그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은, 좋았어. 성찰이라는 것을 확정적 지식으로 되돌아보다라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것을 수능에서 낯선 지문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까지로 넘어갈 거라면, 성찰이라는 단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나와야 돼. 그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화자라고 하죠. 그 화자의 경험이나 뭐가 제시가 돼? 처지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라도 이 성찰이라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후회와 반성, 여기 좀 이따 적을 건데 지금 적을까? 후회와 또는 반성,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주는 거야? 깨달음. 다시, 깨닫다라는 것은 몰랐던 것을, 없었던 것을 알게 되고 새롭게 쟁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뭐가 나오는 거야? 새로운 발견과 인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자의 경험과 처지나 이런 부분들이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적으면은 주로 부정진술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야 새로운 발견이나 깨달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이제 수능을,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선택지에 성찰이라고 나오면 화자의 경험과 처지를 찾아서, 그게 꼭 부정진술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깨달음이나 발견과 인식이 표현되어 있는가, 이걸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런 단어를 안 써요. 문학이라는 것은 추상진술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돌려 말하게 되겠지.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만 확인을 해볼 건데, 교재 36페이지를 봅시다. 그냥 샘플로 하나만 좀 보여드리는 거죠. 교재 36페이지를 보시면 뭐 언뜻 어딘가에서 보셨던 작품일 수도 있을 건데,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가 있어. 한문을 해석하면 이제 꽃이 떨어지다 라는 시인데, 시를 간단하게만 보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화자의 경험이 나오는 거야. 화자의 경험. 그게 뭐가 돼? 낙화를 관찰하는 거죠. 근데 얘를 추상화 진술한 거지. 가야 할 때라고 표현을 한 거야. 추상 진술이죠? 이걸 뭐라 그래? 이별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자, 보편적으로 이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란 말이야. 근데 시를 조금 건너뛰어서 3년을 보시면, 분분한 낙화, 결별, 결별이 이별이겠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했어요. 이러고 되어 있어. 결별, 이별은 기본적으로 부정이지만 거기로부터 무엇을 발견하는 거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겠죠. 아, 이별이 슬픈 것이 아니라 무엇일 수 있겠구나. 축복일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마지막 문장 밑에서 두 번째 연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나는 뭐 하자? 그래, 이별하자. 헤어지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독해적 잔기술을 좀 배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민성아, 헤어지자. 무슨 형 진술이야?
이제 교재에 어떻게 집어넣기 애매한 잔기술들을 조금씩 더 배울 겁니다. 무슨 형? 이런 거를. 헤어지자. 뭐뭐 하자. 청유형. 문학에서 청유형 진술이 나오면은요, 무조건 뭐냐면은 의지와 소망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다짐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넘어오면서 화자는 무언가 삶의 새로운 섭리를 깨달은 거죠.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 시에서 뭐라고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거야? 낙화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뭐한다? 성찰한다. 단순 암기식 공부는 이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야. 암기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단지 기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게 암기력이기는 해. 하지만 수능은 본질적으로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제를 적어드렸다고 해서 이거를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 자, 이 부분에 샘플을 보여드린 거야. 성찰이라는 것에 대한 확정적 지식을 수능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러한 단어들의 분석이 가능하겠지. 우리가 배우는 게 요거야. 그래서 지식과 원리를 병행할 겁니다. 하나만 좀 더 해볼 건데 요거 혹시 빼먹고 나중에 점프할까봐 똑같은 느낌으로 하나만 용어를, 좀 중요한 용어니까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7페이지를 봅시다. 칠판은 지울 거고요. 수능에 좀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7페이지에 보시면 그 뭐 밑에 7페이지 밑바닥에 뭐 필기 공간은 충분히 벌려져 있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다른 말로 무슨 체라고 하는 거야? 대화체라고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말을 건네는 방식은, 확정적 지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말 그대로 말을 건네는 스타일을 찾아봐라.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면 되는 거지? 수능 선지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수능적 접근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암기하고 공부하면 되겠죠. 그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봅니다. 그 중에서 요 4번이 조금 함정의 포인트로 사용이 돼. 자, 첫 번째,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화자라고 하고, 민성아,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자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를 불러야 돼요. 철수야 이러고 불러야 돼요. 호명한다고 하죠. 그리고 요 용어는 잘 안 쓰는데 이거 무슨 법이라 그래? 누구 부르는 거? 아빠네들도 잘 모르긴 하던데. 하늘아 무슨 법이라 그래? 하늘아 부르는 거.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앞으로도 쉬워요. 누군가를 불러야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할 거 아니야.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말을 건넬 거 아니야. 그죠? 청자 설정. 그 다음에 하나만 이왕 하는 김에, 이거 원래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필기를 여기에다가 껴서 하면, 청자는 주로 어떤 사람으로 설정하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풀아야 모래야 이러고 나와. 풀아 불렀죠. 모래야 불렀지. 그럼 여기서 이 풀과 모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청자가 되죠. 그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때 선택지를 만드실 때 수능에서 청자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선지를 여기에다가 어떤 표현 기법을 껴서 만들어? 사람이 아닌 대상을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격상을 시키는 거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랑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늘아, 그 집에서 키우는 똥개 이름이 뭐냐? 뭐라고? 애기. 이게 똥개한테 애기는 똥개한테 손 하면 손 줘 안 줘? 안 줘? 나한테 승질이야. 발 하면 손이나 발이나 걔네들은 앉아! 그러면 이제 똥개 새끼 앉고. 그죠? 선생님도 푸들 한 마리 키우는데 걔가 할 수 있는 개인기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앉아, 손. 그거를 진짜 가르치고 싶었거든. 빵! 빵 하면 이제 배돼지 까가지고 엥! 이래줘야 되는데 빵 하면은 나를 가만히 꼬라봐. 어쩌라고. 나중에 니네 그 똥개랑 우리 똥개랑 저 마중공원에 가면 애완견 거기 놀이터 있지? 알지? 거기서 배틀 한번 붙는 거야. 알겠지? 먼저 꼬리 보이는 새끼가 지는 거야. 10,000원 빵 딱 걸고. 그걸 투견이라고 하나? 자, 강아지는 나랑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똥개한테 내가 손 하면은 걔는 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래야 이 새끼가 나한테 먹을 거를 던져주니까 서로 교감과 소통이 아니라 훈련된 단순 행동이지. 그지? 그래서 보통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설정됐다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 대상을 인간으로 격상시킨 뜻이 돼.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격상을 시켰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법이라 그래? 의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인법과 연결하여 출제되는 요소가 많다. 요거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교재 어디를 볼 거냐면은요. 7페이지는 다시 돌아올게요. 조금 있다가. 교재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어디 갔어 이거. 잠깐만. 3페이지를 볼게요. 교재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 상단 부분의 주의사항 동 괄호 1번 청자 vs 의인화된 청자 동그라미 1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화면을 띄워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의 교재 포지션을 더 잘 따라오시는 건 아는데 그럼 선생님 칠판 필기가 너무 어려워. 가능하면 이 개념어 강의는 좀 PPT 여기 프로젝트를 안 쓰고 강의를 할 거야. 잘 따라오셔야 돼. 동그라미 1번 청자. 청자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말을 듣는 사람을 뜻하므로 사람이다. 동그라미 2번 의인화된 청자. 중간 부분에 사람이 아닌 대상을 청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 유형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3개의 문제 예시문이 나옵니다. 2009년, 2013년, 2016년 9월이나 6월 모평의 선지인데 그 OX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의인화된 청자에게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2016년 9월 같은 경우는 의인화된 대상과의 대화 이렇게 나오죠. 결론 청자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의인법과 연결하여 출제됩니다. 알겠지? 자,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 한 장을 넘기셔서 4페이지 시를 잠깐 보세요. 여기까지만 잠깐 확인을 하면은 4페이지 시를 보시면 요 시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시독해법을 적용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 3년을 보세요. 3년. 산들. 사연 가지고 합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사연. 산이여 뭐 한 거야? 산이여 뭐 했어? 불렀죠. 이게 되는 거야. 도농. 너희 솟아난 너가 무슨 대명사죠? 이거 문법으로 하면 하늘아 얘를 무슨 대명사라고 하지? 예빈아 무슨 대명사라 그래?
인칭대명사라고 하죠.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할 때 인이 무슨 인자야? 사람 인자입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썼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법이 되는 거야? 얘가 의인법이 돼. 얘를 불렀으니까 얘가 청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밑에 예시 문장을 OX 문제 하나 볼까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요. 자, 청자가 누구였고요? 산이었고요. 명시적으로 드러내요. 써 있잖아. 산이여라고. 그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한다고는 동그라미가 돼. 그때 요 의인법까지 하나 기억을 하시고 이 의인법을 찾는 요령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7페이지에다 필기를 마무리할게요. 지금처럼 인칭 대명사를 활용해서 의인법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합시다. 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죠. 청자 설정일 경우 우리는 기준을 배웁니다. 자, 두 번째 경어체. 경어체라는 말은 이제 문법에서는 이제 높임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걸 굳이 문법적으로 가르치면은 상대 높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눈으로만 잠깐 확인을 해볼 건데 몇 페이지 작품을 볼 거냐면은 39페이지. 39페이지를 좀 39페이지를 좀 보시면 박용래 씨의 39페이지 하단 부분에 박용래 씨의 월훈이라는 작품이 있어. 볼까요?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는 뭐 합니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체가 돼버려? 이거 이제 뭐 상대 높임 여러분 문법 하신 분들 화원고나 뭐 문법 하셨죠? 권성고도. 상대 높임 하십시오 체잖아. 상대 높임이라는 말은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 가상의 누군가를 설정해 놔야 그 사람에 대한 상대 높임이 형성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 높임법 존댓말, 다시 문학에서는 경어체, 다시 말하면 상대 높임이라는 것은 가상의 상대가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어체 역시도 상대가 설정되어 있다, 청자 설정으로 볼 수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분석하는 기준이 돼.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별로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이건 100% 되진 않아요. 그래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명령형이나 청유형. 요것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명령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 명령을 듣고 행동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에게 무엇의 행동을 같이 하자고 권유한다라는 것은 나와 그 행동을 함께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령과 청유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래서 명령, 청유 역시도 청자 설정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얘는 100%는 아니다. 그냥 자기 혼자 아까 같은 거 이형기의 낙화 같은 거 자기 혼자 그냥 헤어져야지 뭐 헤어지자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100%가 될 수는 없지만 조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4번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함정으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적을게. 대화 형식. 여러분들이 대화 형식이라는 것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화체와 대화 형식의 구분점,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 형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두 명이 나와야 돼요. 그게 사람이건 자연물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A라는 대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대상이 나와서 서로 말 그대로 대화 토크를 해야 돼. 그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두 가지를 적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대부분 문법을 안 배우셨더라도 사실 직접인용, 간접인용 정도는 알죠,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 요 강의는 유튜브에 다 올려드릴 건데 복습도 좀 하시고, 근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저 화면에 앞에 있는 애들은 화면 보일 텐데 내 딴에는 똑바로 적는다고 적는데 화면에 자꾸 올라가서 적게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게 초등학교 때 아직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초등학교 4학년도 우리 정장권 선생님이라고 되게 좋으셨던 분인데 필기를 하잖아. 근데 삐뚤하게 적으면 혼났어. 우리 맨날 뒤통수 맞고 맞았거든. 초등학교 때 손바닥 확 맞고. 여기 필기 안에 삐뚤게 적으면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딱 때려. 마음이 삐뚤 새끼! 막 이러고. 그래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 15cm, 30cm 자 있죠, 자. 자로 이렇게 대고 필기해야 돼. 혼난다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은 이렇게 필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뭐지 이 언행 불일치는? 되게 좋으셨던 분인 것으로 기억은 나. 나중에 영상 보시면 이게 조금 이렇게 삐뚤하게 올라갑니다. 삐뚤게 쓰나? 잘 모르겠다. 대부분 간접인용의 형태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 자, 요것은 예시 작품을 좀 보고 들어갑시다. 자, 몇 페이지를 볼 거냐면은요. 대화 형식 어디를 잠깐 볼까? 잠깐만. 아유. 뭐 다 날라가냐. 어이구, 왜 다 날라가냐. 자,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랑 이제 두 개 볼 겁니다. 아이고. 9페이지랑 69페이지를 좀 볼 겁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김영랑의 독을 쳐구라는 작품이 있어요. 말로만 설명할게.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독을 가지고 있대요. 청산가리.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이랍니다. 근데 친구가 뭐라 그래? 야,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려, 없애버려, 그만 버려 라고 한다 이 말이죠. 간접인용이 따옴표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대, 화자가.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야, 내가 이걸로 너 죽일지도 몰라? 라고 위협을 했대. 간접인용 형태지만 맥락상 벗과 화자가 서로 대화를 해야죠. 야, 그거 버려. 야, 이걸 너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그죠? 요런 게 무슨 형식이다? 대화 형식이다. 그래서 간접인용 형태를 조심하셔야 돼. 한 번만 더 확인할 겁니다. 69페이지 볼게요. 69페이지를 보시면 김종삼 씨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라는 작품이 있어. 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네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뭐라고 물어봤대, 민성아? 시가 뭐야? 간접인용이죠. 시가 뭐야? 라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대?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 시인이 뭐 때문로 잘 몰라요. 저는 시인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라고 대답했대. 그러면은 어떤 사람과 화자가 서로 대화한 거잖아. 그죠? 이럴 때 뭐라고 해주는 거야? 대화 형식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7페이지로 다시 필기 내용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요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대화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이겠죠. 그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니? 대화 형식이 이렇게 들어가지. 이 정도는 이해가 될 겁니다. 대화 형식은 전부 다 우리가 대화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으나 대화체가 전부 다 대화 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집합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대화체, 대화 형식. 요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출제자가 이 부분을 어떤 단어랑 결합시켜서 내느냐. 학교 수능도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선을 어떤 단어를 통해서 내느냐. 독백적 어조.
또는 독백체를 가지고 혼선을 유도해. 미리 설명하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부분?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대화체는 독백일 수도 있고 독백이 아닐 수도 있어. 다시 독백적 어조가 무조건 대화체라고 할 수도 없죠. 자, 예를 들어서 민성아, 여자친구 사귄 적 있어? 이름을 누구로 할까? 누구로 할까? 연예인. 나랑 사귀자고? 내가 아직 그렇게 개방적이진 않아. 나는 여자가 좋아. 나가. 그래, 나랑 잠깐만 사귈까? 좀 더럽지만. 싫어, 이 새끼야. 너랑 안 사겨. 어떤 여자가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지금 내가 유튜브를 찍고 있어서. 옆강의실에 미르 있는데. 선생님이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이제 한복을 한 벌씩 다 맞춥니다. 근데 그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라서 되게 이제 싼 한복을 맞추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진짜로 한복을 이제 동대문에서 이제 되게 싼 거 5만 원, 6만 원짜리 한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보통 결혼할 때 그 뭐 패백한다 뭐 한다고 해서 한복 되게 비싼 거 막 2, 30만 원, 4, 50만 원짜리예요. 우리 집사람 한복 5만 원, 6만 원짜리였다고. 지금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데 결혼 반지 집사람이랑 내 거랑 결혼 반지 두 개 합쳐가지고 15만 원이야. 니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하는 커플링보다도 싸. 근데 이거 어딨지? 집에 있겠지? 아니 반지를 진짜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는데 작년도에 미르가 자기도 반지 끼고 다니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해서 미르랑 나랑 커플링을 했어. 그래서 그 이제 결혼 반지를 빼고 이제 미르랑 하는 커플링을 끼고 다녔어. 지 집에 그 반지를 잃어버렸어. 그 삐져가지고 나 빼가지고 휙 던졌어. 그 두 개를 잃어버렸어. 아씨, 어디 집 안에 어딘가에 있어. 분명히 집에서 던졌기 때문에. 있겠지? 진짜로 몰랐는데 한복을 이제 동대문에서 받아왔잖아. 받아왔는데 한복 가게 이름이 이씨 몰랐어 진짜. 나중에 강의 듣는 애들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싶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7년 동안 사귀었던, 군대 가서 헤어지고 제대하니까 결혼해서 임신해 있던 미친년이 나한테 군대인데 청첩장을 보낸. 씨발 복수할 거야. 아무튼 이렇게 실명 거론하면 안 되잖아. 에? 아무튼 한복이 그래서 선생님 그 작은 방이 이제 드레스룸인데 여기 이제 옷이 있는데 옷장이 있는데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이게. 옛날에 내가 좀 그렇잖아. 박스 이렇게 돌려놨어. 근데 누군가 다시 이렇게 돌려놨어. 근데 우리 가족 구성원이 4명이야. 가온이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도 손이 안 닿아. 일단 얘는 알리바이 성립이 됐어. 미르는 이 존재 자체를 몰라. 범인은 한 명밖에 없어. 왜? 아무튼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옷방 이러고 누워있는데 이게 딱 보인 거야. 잘 들어야 돼. 딱 보면서 얘 추억에 빠져서 보고 싶은 거지 내가.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누워서 뭐라 그래. 수진아 잘 지내니? 예를 들어서 이 새끼야 불렀지 내가. 뭐야 이거잖아. 그만 상상해. 너 혼자 누워있는 것까지 갔니 벌써?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청자 설정이 이 사람이 된 거야. 내 옆에 있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청자가 꼭 내 옆에 있을 필요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거야? 나 혼잣말 한 거지. 다시 얘는 무슨 체가 가능하게 된 거야? 얘는 독백이 가능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대화 형식 같은 경우는 정말 서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 이상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독백이 불가능하겠죠. 요 부분의 함정 포인트. 그래서 이제 칠판을 어쩔 수 없이 지웠는데 다시 간단하게 그리면 미르가 나왔네. 다시 가네. 민망할 거야, 그지? 난 내가 생각해도 참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아까 선생님 필기를 어떻게 했죠? 대화차 안에 대화 형식이 들어갈 수 있으나 이렇게 겹쳐가지고 독백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가 정립이 안 되면 말을 건네는 방식, 독백의 연결고리를 깨트려버려. 근데 가능합니다. 어디를 조심하셔야 되는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이왕 설명드린 김에 아까 이야기 다시 해보자. 땡땡아 너는 지금쯤 어디에 있니? 그 대상이 내 옆에 꼭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체크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 건데 어디를 보실 거냐면 3페이지에 2페이지에 2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을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청자. 사전적 설명 필요 없고요. 특징. 동그라미 1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만 체크할 겁니다. 청자가 화자 옆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김순이 내 옆에 있으면 큰일 나. 청자가 화자 옆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되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긋고 따라서 이렇게 적을 겁니다. 따라서 독백적, 이렇게 삐뚤게 써지냐 글자가. 따라서 독백적 어조가 된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정도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아까 7페이지에 있었던 말을 건네는 방식을 조금 땡겨서 이게 두 가지 개념어를 미리 보여드린 거야. 성찰과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건 뭐다? 개념어의 확정적 지식을 통해서 수능적 접근의 원리를 터득한다. 이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야. 그리고 사이사이 선생님이 독해 원리까지 좀 병행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좀 속도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 해보고 좀 속도가 잘 붙으면은 한 3주 과정으로 끝날 거고요. 좀 딜레이 되면은 뭐 괜찮죠. 그렇게 우리가 무슨 진도를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교재를 만들었을 때는 1월 말까지 놓고 만든 거라서 진행 속도는 좀 지켜볼게. 자, 여러분들 1페이지를 좀 다시 피시고 1페이지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1페이지 제 영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죠. 1페이지 필기 공간은 충분히 남아 계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필기를 할 겁니다. 자, 뭘 적을 거야? 이걸 적을 거야. 시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살짝 보여드린 거야. 뭐 청자도 보여드렸고 뭐 이런 것도. 요거를 말 표현을 바꾸면은 필기 잘 해놓으세요. 시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그 시의 독해 요소랑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뭘 배우냐면은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배웁니다. 뭐 배워? 민성아?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공부할 때 학교 내신도 수능도 마찬가지죠. 뭐 공부해? 등장인물 공부하고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였나 공부하고 그 시대 배경이나 사회 배경이 어떠한가를 공부하잖아. 그죠? 춘향이라는 인물을 공부하고 수청을 들으니까 조까시오 하고 거절한 것을 배워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유교적 정절의 가치관을 찾잖아.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 포인트만 찾으면 되는 거야. 심지어는 그걸 내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능의 본질은 출제자가 분석한 내용의 확인이죠. 우리가 직접 분석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똑같이 시의 구성 요소는 곧 그 시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독해 요소랑 동일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출제자는 그러면은 C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독해를 잘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자, 요거부터 잠깐만 필기를 하면, 요것은 2학년 수업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야. 핸드폰 줘봐. 진심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국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3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 번째, 돌대가리입니다. 국어 영역은 사고력을 물어봐야 하는데 평생 머리를 별로 써본 적이 없는 기라. 고생을 많이 해야 돼. 근데 고생하긴 싫어. 쉽게 말하면 날먹하고 싶은 거죠. 절대 그런 일은 안 벌어져. 정말 날먹이 되는 애라면은요, 천부적 타고 태어난 재능이 있어야 돼.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한 성적이 안 나왔다고? 돌대가리는 아니다. 열심히 안 한 걸 겁니다. 그냥 적당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그럴 때 있죠. 영단어를 외우건 수학 문제를 풀건 무언가를 외울 때 외우다 보면 한 10분, 20분 지나면 이렇게 몸이 뒤틀려. 그 다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그러다가 침대로 가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뭘 좀 그래도 시간은 보냈어. 그러고 나서 성적은 안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어제 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니잖아. 정말 내가 집중도라는 맥락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단순한 시간적 소모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야?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난 그렇게 돌대가리도 아니고 나름대로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야. 국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텍스트화된 정보를 얼만큼 사고력으로 평가하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그렇다면은 텍스트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들 주로 하시는 게 인스타 카톡이죠. 장문을 읽어보세요. 긴 글을 얼마나 읽어, 이걸 통해서. 안 읽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접하는 유일한 수단이 2개밖에 없습니다. 교과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그 다음에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봐?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정독해? 인스타에 그렇게 정독할 만한 글이 나와? 영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만 계속 움직이잖아. 툭툭툭. 나 카톡 왔댄다, 야. 전화도 한 통 왔고 피트니스 알림이 와 있다. 운동해? 에이, 하지마. 공부해? 이거 툭툭툭 치잖아. 그러니까 무슨 집중도가 생겨.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국어 영역은 맥락을 잡고 텍스트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연습이 안 되어 있거든. 뇌는 시스템화 된 대로 움직입니다. 평소에 내 집중도가 5초에서 7초밖에 안 돼요. 근데 인스타 읽으실 때, 어떤 신문 기사를 읽으실 때, 심지어 웹툰을 보실 때 한 컷에 집중하는 시간이 10초가 안 나와. 틱 올리잖아. 그럼 본능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친한 친구라면 하트 한번 눌러주고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별 내용 없으면 다음 샷 이렇게 된다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쇼츠도 마찬가지고. 그 뭐 릴스, 쇼츠, 그 다음에 또 뭐 있던데 틱톡. 이거 큰일 납니다. 1분 컷의 즉흥적 자극만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잖아. 근데 수능은 80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2000자, 2500자의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나는 평소에 100자 이상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근데 무슨 국어를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야. 국어 잘하고 싶으시면 상징적인 의미죠. 유튜브나 인스타부터 끊으세요. 그걸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닌데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 인스타 하지 마세요. 그 선생님도 뭐 학원 광고 이런 것도 인스타 하긴 하던데 그 잘 보지도 않아. 미안한 얘기고 모진 얘기고 속상한 얘기고 거북스러운 이야기인 줄 아나. 2023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공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시면 안 돼. 더 못된 얘기 해볼까? 여러분들 당장 내일 수능 보면 대학 어디 갈 것 같아? 되게 막연할 것 같죠? 대학이라는 게. 금방 와. 진짜 금방 와. 진이야, 너랑 나랑 고1 때 만났어. 너 다음 달에 고3이야. 하늘아, 남 얘기처럼 듣지 말고. 훅 간다잉. 핸드폰 하지 마세요.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우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절제하세요. 근데 그냥 단순한 절제 생각보다 되게 힘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스타를 안 하면 깨지는 교우관계는 어차피 깨질걸? 그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야. 뭐 나는 너희들의 삼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에 관여할 자격도 없고, 그죠? 한 가지는 확실해. 핸드폰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국어 영역은 포기하셔야 돼.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미르독에서 시험기간 딱 되면 투지폰으로 바꿔. 근데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 요즘에 투지폰은 유튜브 다 되던데? 아,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투지폰 한 다음에 투지폰으로 유튜브 하고 있어. 그럴 거면 그냥 원래 걸로 해. 선생님도 유튜브 봐요. 집에 가서 하려면 누워면 맨날 그 재벌집 막내 아들 하이라이트 보고. 어제 보고 잤어야 되는데 그냥 자가지고. 스포하지 마. 닥쳐! 아무 말도 하지 마. 오늘 집에 가서 볼 거야. 자, 다시 돌아올게요. 선생님이 드리는 말씀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성요소는 곧 독해요소고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게 출제의 의도가 됩니다. 요거를 조금만 표현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을 공부하죠. 국어 영역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화면이 좀 잘리니까 다시 필기할게요. 국어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독서 영역, 우리는 흔히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문학이 있어요. 참고로 당분간은 계속 문학만 할 겁니다. 좀 수업의 형태를 선생님이 올해 좀 바꾼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 선생님의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3시간 강의를 1시간 반은 문학, 1시간 반은 비문학을 해. 그래서 작년 올 초죠. 올해 1월 달에는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이제 같이 기초를 잡고 수능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분석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1, 2등급 애들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그 하위 등급 학생들, 이제 약간 기초가 흔들리는 학생들한테는 돌이켜 보니까 뭐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들더라고요. 문학도 비문학도 어설프게 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약간 뭐 순서의 문제죠. 집중관리 형태로 문학을 한 3주 정도 하고, 문학이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 요 교재가 끝나는 시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앞 단계에서 비문학을 시작을 할 겁니다. 비문학은 재미 더럽게 없어요. 내가 장담한 적이 비문학 강의하면 절반 이상은 다자. 곧 폐강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독서가 비문학이죠. 수능에 나오는 독서는요, 크게 잡으면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주장을 펼치는 글과 어떤 설명을 하는 내용이겠죠. 이거를 이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5영역으로 나누어서 주장을 하는 인문 영역 지문인가, 설명을 하는 과학 영역 지문인가, 과학자의 주장을 펼치는 지문인가, 경제학자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지문인가, 이렇게 나뉘는 거야. 비문학은 나중에 강의합시다.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불어요. 나도 하기 싫어, 비문학은. 그때 국어 영역은요, 기본적으로 출제 구성이 뭐야? 텍스트를 통하여 정보에 대한 확인과 이해를 물어보는 영역이 국어 영역이야. 그럼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조가 성립되는 거야? 그게 주장하는 글이건 설명하는 글이건 정보를 잘 확인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야? 일치, 불일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읽어봐야 돼. 진짜 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것도 저것도 아무거나 읽으면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야? 비문학 기출이야. 이제 수업 시간 선생님, 그래서 이제 올해는 비문학 기출을 많이 안 쓰고 그냥 그 교재, 이렇게 다른 교재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좀 바꾸려고 기출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읽는 게 좋아? 옛날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대학교 때 NI 교육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어떤 학문적 체계화된 기술적 이론이었어. 뉴스페이퍼 인포메이션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신문 교육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신문 읽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국어 영역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종이신문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문 읽으세요 그럼 전부 다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웹툰 먼저 볼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신문 같은 것도 안 되고 기출 읽으세요. 일단 일치와 불일치를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잘 이해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뭘 물어보는 겁니다? 적용과 추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그래서 비문학은 나중에 강의할 때 이제 저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갈래가 좀 복잡합니다. 이거를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현대와 고전으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전 역시도 고전 운문이라면 시조, 가사, 향가, 사설시조, 연시조, 민요, 잡가, 고려가요 상당히 갈라지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강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럼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현대시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시인의 뭐가 나와? 상황이나 시인 또는 화자의 상황이나 처지가 정보화가 되어 있고, 그것을 잘 이해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물어보는 거야? 그 상황과 처지에 대한 정서나 태도.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상황과 처지는 표면화가 되어 있고 정서나 태도는 내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배우는 거야? 여러 표현 기법과 그 속에 담겨진 함축성이 있다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수능에서 문학은 뭘 물어보는 거니? 그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인이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면화된 정서나 태도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를 수능적, 기술적 접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간단한 거죠.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일단. 화자를 찾아야 되고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과 처지를 찾으면 되고, 표현 기법을 찾을 거고, 시어의 함축성을 찾을 거고, 정서나 태도를 찾으면 돼. 원론적으로는 이래.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학생이 시 읽으면서 그 생각 다 해. 그죠? 그래서 얘를 이론적으로는 이러하니까 얘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실전적으로 줄이면 시독해는 시독해라고 적지 말고요. 고전시가에서도 써먹을 거니까 운문독해라고 적읍시다. 일단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니? 화자를 찾아야 돼요. 화자를 찾고, 그래서 옆으로 필기가 좀 늘어날 겁니다. 화자를 찾고 시의 중심 소재, 이제 보통 시의 대상이라고 하죠. 또는 시적, 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시적 대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얘를 찾고 그것에 대한 정서나 태도를 정리하면 됩니다. 자, 설명을 조금 붙여볼 건데, 참고로 이 정서나 태도가 그 작품에 뭐가 되는 거죠?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를 잠깐만 분석을 해봤죠. 시적 대상, 시적 상황이 뭐였어? 꽃 떨어지는 거였잖아. 낙화. 그죠? 그것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뭐였어? 깨달음이었잖아. 그럼 그 작품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낙화를 통한 인생의 깨달음, 성찰. 이렇게 된다고.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 주제를 정확하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에 이 작품의 주제는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화자부터 해봅시다. 화자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올 때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사실 한 가지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요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험 문제 요건 쓰고 좀 지울게. 옛날에는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 화자가 여성 화자니 남성 화자니를 찾으라고 시험 문제 냈습니다. 요즘에 이거 내 안 내? 안 냅니다. 왜 안 내겠어? 이거 이제 사회적인 젠더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게 무슨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의 규정이 명확하지도 않잖아. 그죠? 이건 잘 안 나옵니다. 단 주로 이제는 주로 어디에서 나와? 주로 잠깐만 화면이 잘린다. 주로 고전에서 출제가 되죠. 되게 쉽습니다. 봐봐. 긴 칼 허리에 차고 판옥선에 올라, 판옥선은 전쟁용 배야. 긴 칼 허리에 차고 판옥선에 올라 외적을 바라보니, 남자겠어 여자겠어? 조선시대 남성이겠죠. 뭐 미울란도 아니고 여성이 칼 들고 배 위에 안 올라가거든. 그죠? 또는 바꿔봅시다. 검은 고 끌어안고 치맛자락 휘날리며, 누구겠어? 여성이겠죠. 치마. 뭐 스코틀랜드 사람이 아닐 바에야. 다시 말하면은 그냥 사용된 시어를 보시면 고전에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상당히 쉽게 찾고요. 현대문학에선 거의 안 나온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직업이나 계층. 정희성 씨의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작품이 있어. 삽하면 뭐가 되겠어? 노동자가 돼. 그러니까 그 작품은 화자가 누구야? 노동자 계층이야. 그러니까 그 시의 내용은 뭐겠어? 하층민의 삶의 비애, 노동의 비참한 현실, 산업화의 슬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왜 이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 최근에는 수능 출제 패턴이 다 보기에 줍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이 작품은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삽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하여 이러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단지 요것은 중요하다.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다? 표면화된 화자냐? 내면화된 화자냐? 요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시험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만 나옵니다. 그때 요령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표면화된 화자는 찾는 기준이 있죠. 예전에 내신 같은 거 할 때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되게 쉬워요. 표면, 겉으로 드러나 있다. 나. 또는 이제 반말로 하면 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또는 저희가 되겠죠. 자, 고전에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몸. 요게 써있냐 써있지 않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연습만 할 겁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실 거냐면은 3페이지를 볼게요. 3페이지를 보시면 김기림 씨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죠.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게 흰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다. 그런가 봅니다. 청무부친가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돌아왔대요. 공주처럼 돌아왔대요. 3월달 바다가 꽃이 안 피었답니다. 나비어리에 초생딸이 시리답니다. 나, 저, 우리 이 몸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번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맞아 틀려? 틀리죠. 표면이 아니면 전부 다 내면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선지에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를 보시면 저 상단 부분에 문제 유형 1 표면에 드러난 화자 동그라미 1, 2, 3 2010년, 2012년, 2015년 6월, 9월 선지에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시의 화자가 표면에 있다. 화자를 작품 표면에 나타내요. 이런 식의 선지는 이제 우리가 틀릴 이유가 없겠죠. 표면화된 화자를 틀린다. 야, 이게 제정신이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죠? 그래서 화자는 자, 시의 구성 요소, 도표 요소, 출제 의도.
화자 파악은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보기 활용하든가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여성 남성은 잘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시적 대상이나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이연기에 낙화 있었죠. 꽃이 떨어진다고. 그럼 그 시의 상황이 뭐야? 꽃이 떨어지는 상황이지. 그 시의 제목이 뭐였어? 낙화였어. 자, 3페이지에 아까 봤었던 작품도 김기림 씨의 바다와 나비야. 그러니까 작품 내용을 보니까 나비가 바다랑 어떻게 뭘 하려고 그래. 중심 대상이 바다랑 나비지. 그죠? 100%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겠어? 시적 대상이나 상황은 다시 제목과의 연관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실전 독해 훈련을 할 때는 항상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랑 뭐를 먼저 봐라. 작가와 제목을 먼저 봐라. 왜 그럴까? 제목은 시적 대상이나 상황과 결부가 되니까. 그죠? 제목을 먼저 보면 좋겠죠.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면 문학에서 요 화자, 시인의 상황, 처지, 시적 상황은요. 요거를 좀 지울게요. 상황은 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상황이든가 시대의 상황이든가. 아까 이연기의 낙화 같은 경우는 개인 상황이겠죠. 자기가 혼자서 꽃 떨어지는 걸 보면서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 헤어져야지 이 지랄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작품이 이육서의 작품이라면, 윤동주의 작품이라면, 한용운 씨의 작품이라면 개인 사정이 아니겠지. 일제라는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의 시적 상황은 시대와 결부된 걸 거야. 그죠? 그래서 시적 상황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배울 겁니다. 수능에 나오는 시대는 보통 일제 아니면 산업화 쪽이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말하면 몇몇 시인 한 10명 정도 될 건데 일제시대 때 주로 활동했던 시인들을 좀 외워놓으면 상당히 독해가 편해. 그거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 거야. 다시 제목과의 연관성이 크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적기 전에 시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정서와 태도는 내면화가, 이건 칠판을 지웠는데 정서와 태도는 내면화가 된 거란 말이야. 그 사이에 무엇을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 거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좀 슬프거든. 참고로 여러분들이 문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잘 봐. 사랑하는 대상이 이제 죽었어. 이걸 이제 시로 쓸 거야. 민성아, 죽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죽음이 보여? 너 뭐 사신이니? 뭐 뒤에 나타나 숨기고 있니? 우리는 죽음에 관련된 현상을 보는 거지.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니야. 그죠? 이 추상을 보이게 어떻게 구체화 또는 형상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요, 추상의 형상화가 문학인데, 이거를 그냥 사랑하는 그대가 죽었다, 나는 너무 슬프다 이러고 쓰면은 문학이라고 안 하죠. 문학은 어때? 이제 돌려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관련 이미지를 떠오르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떠올려. 그 추억 중에서도 뭐가 떠올라? 같이 돈가스를 먹었던 추억이 떠올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어떻게 쓰면 되겠어? 돈가스를 먹는다. 늘 있던 소스가 없다. 이럴 때 이제 내신처럼 해봐. 없다고야. 상실감. 지금 누가 없어졌어? 시적 대상. 그럼 이 소스가 누구를 나타내? 사랑하는 그대. 나는 표면화된 화자. 내 눈의 소스로
돈가스를 뭐 이따위 시가 다 있어 적신다. 뭐야 이게? 눈물 흘리는 거죠. 근데 내 눈에 소스, 눈물, 그대와 함께 있던 존재의 기억, 슬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가 나왔어. 시인이 날까? 추상적인 요소를 돈가스라는 구체적인 요소로 표현하면 그게 시야. 그러니까 시는 그렇게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화시켜서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돈가스는 사랑하는 그대와의 추억이고 소스는 사랑하는 그대고 내 눈의 소스는 그대에 대한 슬픔과 눈물이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주는 거야? 함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거는 이제 칠판에 적진 않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이거 적을까 그냥? 표현 기법도 좀 분석을 해야겠죠. 나중에 실전 독해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현 기법은 내가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너가 이 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이걸 안 물어봐요. 네가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이럴 거면 논술, 서술을 봐야 돼. 시는 그런 게 아니죠. 수능은 객관식이잖아. 야, 내가 분석한 내용이 올바른지 판단해봐. 그래서 국어 영역은 총 45문항이 나오고요. 한 문항당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국어 영역은 상징적으로 225개의 OX 문제야. 내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표현 기법도 내가 뭐 보이면 좋고 못 찾아도 일단 어디에 나와 있는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표현 기법은 선지에서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실전 독해로 갔을 때는. 단지 내신할 때는 미리 외워서 가는 거고 내가 선지에서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표현 기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지의 역사해법, 반어법,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감정의 절제, 의인법, 우회적 표현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그 용어를 하나도 몰라. 역추적으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역추적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린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함축성은 똑같죠. 사실은 내가 일일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분석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거잖아. 결론은 요 상황에서 독해를 할 때 함축성을 크게 염두하지 않는다. 요 얘기는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상당히 자주 들으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아이고. 함축성을 크게 염두하지 않고 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시어의 함축성은 이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얘는 절망과 좌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얘는 죽음의 슬픔을 이야기해 라고 했는데 출제자가 그거를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고 그냥 맥락상 전체적인 골격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거야? 시어의 긍부정에 집중해라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시어의 긍부정에 집중해라에서 우리는 다시 이 수업의 목표라 그랬죠. 기준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칠판이 너무 아래쪽이라서 이쪽에 쓸게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은 3가지. 그 중에서 선생님이 매년 이 강의를 구성할 때마다 요 3번 내용을 내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라. 근데 이거를 왜 고려할까?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 달리 움직이거든. 아까처럼 내 눈물의 소스로 돈가스를 적신다. 소스의 사전적 의미가 눈물이랑 연결될 가능성에 연결고리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적기는 하는데 좀 위험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그냥 양심 고백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전적 의미는 좀 막연하게 고려하시고, 두 번째는 좀 고려하시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건데 문맥의 흐름을 고려.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 건 뭐죠? 수식어. 되게 단순한 논리죠. 자, 구두라는 단어가 있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어떤 구두가 예쁜 구두야. 아, 수식어가 긍정이니까 받아주는 말도 긍정화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 요건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건데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화면에 안 나오니까 그 충돌이 날 때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해주는 거야? 역설법이라고 해주는 거야. 지울게요, 그냥. 아까 예를 들어서 자, 사전적 의미를 조금 고려할게요. 이영기의 낙화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사전적 의미를 고려합시다. 자, 별별은 이별을 나타내요. 사전적으로 부정이야. 하지만 별별이 이룩하는 뭐? 꾸며주는 거잖아, 지금. 별별이 이룩하는 뭐? 축복. 사전적 의미 축복. 얘는 긍정이란 말이지? 이렇게 뭐가 돼버려? 긍정과 부정이 충돌나잖아. 이럴 때 역설법이 되겠죠. 그래서 역설법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화자, 시적 대상 상황까지 찾고 표현기법, 이게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많이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함축성은 시어의 긍부정까지 요 틀에서 움직일 거야. 그러고 나면은 정서 태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 게 뭐였지? 시적 상황은 개인적 요소냐 시대적 요소냐를 좀 고려하시면 좋다. 일단 큰 틀에서 여기까지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좀 내용을 이 교재를 통해서 다 배워 나갈 겁니다. 자, 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페이지에 화자에 대한 이야기, 표면 화자 다 이야기를 했고요. 3페이지 청자, 의인화된 청자, 의인법까지 다 말씀드렸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국어 영역만큼 복습이 쉬운 게 어딨어. 침대에 누워서 읽으면 되는데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그 문제가 있죠. 3페이지에 김계림 씨의 바다와 나비는 조금 이따 요시는 좀 다른 걸로 하나 더 볼 거고요. 4페이지도 이거 아까 다 했고요. 5페이지 대화, 필수 개념 대화, 2명 나와서 대화하는 거. 그때 뭘 조심하라 그랬죠? 대화체와 대화의 형식은 조심하라 그랬죠. 잘 보세요. 5페이지의 문제 유형 1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1, 2 두 개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 2006년 9월 모평. 동그라미 치세요. 대화체. 대화체. 동그라미 2번, 2009년 6월 대화체. 대화체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문제 유형 2번을 보시면 2005년 6월 모평에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자 동그라미 할게요. 주고받는. 2번은 구성. 3번은 상황. 4번은 형식. 다른 문제야.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 선택지의 범주가 달라져. 대화체는 좀 골고루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접근할 수 있으나 주고받는다, 구성이다, 상황이다, 형식이다 라고 말이 나오면 2명 이상이 등장해서 정말로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선택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집중도를, 뭐 집중도도 아니죠 이거는. 그 정도를 놓친다는 거는 사실 좀 아니지 그거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독백. 혼잣말이죠. 특징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화자가 홀로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적읍시다. 특징 동그라미 1번 밑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대화체일 가능성에 주의하자. 결론. 대화체에서도 독백적 어조가 가능하다라는 점. 실제로 많은 학생분들께서 대화체와 독백적 어조가 같이 나왔을 때 그 둘의 연결고리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머지 예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7페이지에 말을 건네는 방식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 분석 조건 좀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의 자문자답은 알죠?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거지 뭘. 이거는 뭐 굳이 선생님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요거 아까 동그라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제1강 이제 강조법, 표현기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자, 잠깐 쉬었다가 10페이지부터 할게요.